기계세 반지를 모티브로 한 영화가 이제 공전에 이 지금 오징어 게임 같은 수준의 만큼의 공전의 히트를 치죠. 그게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래서 그 반지의 제왕의 원 저작자인 그 톨킨은 그 메시지를 담았던 거죠. 그 반지의 제왕. 그래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게 이제 서구 역사에는 어떤 그런 섭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게, 역사라는 게 이게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연속인 것 같지만 이렇게 장대한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대한 흐름이 바로 반지의 제왕의 인트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그 반지가 있는데, 절대 반지가 있는데, 절대 반지는 이제 절대 권력을 상징하죠.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데 그 여러 종족들이 이제 그 절대 악에 대항해서 싸우죠. 싸워서 그 절대 반지를 손에 넣고 이걸 이제 이건 너무나 이게 저주스러운 물건이니까 이걸 용암에 넣어서 이제 분해하려고 하는데 인간종의 왕이 자기 손가락에 끼죠. 자기 손가락에 끼면서 이 사람 자체가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영화에는 이게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그 영화의 이제 원작 소설에 보면 이제 이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손에 꼈을 때는 이 인간종의 그 왕이 자기가 이걸 선용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난 이거를 선용할 수 있다. 이 권력을 나는 좋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게 되죠. 절대 권력은 타락해버린 거죠. 한 공부를 생각해보면 거래 비용 때문에 중앙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인류가 그걸 깨닫고 세계 곳곳에서 바로 그런 보편화된 시스템이 발견되는 거죠. 전혀 이렇게 문화적 교류가 없는 것 같은 다양한 문명권에서 인간들이 비슷한 문명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이제 그 비슷한 문명들 중에 하나의 요소가 중앙화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앙화된 시스템이 굉장히 강성적일 수도 있고 상당히 소프트웨어에서 연성적일 수도 있지만 중앙화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중앙화된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거래 비용 때문에 중앙화된 시스템이 그걸 중지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이익이 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파레토 최적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중앙화된 시스템이 좋은 중앙화된 시스템이냐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 인류가 인류의 역사가 오래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명권에서 실험이 됐지만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서구 문명이죠. 지중해 문명권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중심적인 테마로 고민을 하지만 거기서만 이런 모습을 나타냈던 것도 아니고 거기서만 이런 고민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비슷한 고민들이 여러 문명권에서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시대에 일어나죠. 인간의 지성이 되게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어떤 증거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중앙화된 시스템이 어떤 중앙화된 시스템이 그나마 좋냐? 요새 이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비평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오락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사회의 모습을 투영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모습을 경쟁적인 모습을 투영했다. 이런 해석들이 이제 주를 이루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맞는 면도 있고 상당히 제 아이들이 만약에 그걸 그렇게 해석한다면 저는 좀 걱정이 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드라마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비평들이 나오니까 예측한 대로 그런 비평들이 나오니까 그건 좀 아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세상이 더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극에서 감독이 의도한 절박한 분들한테는 바깥이 훨씬 더 불공정하고 어떤 그런 기회도 자신들한테 주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또 지금도 본인들의 실수나 이런 것들도 이제 겹쳐서 벼랑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희망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기계적인 공평성이라도 지킬 수 있으니까 여기가 더 나은 것처럼 이렇게 어떤 세계관을 감독이 그게 감독의 세계관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투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여러분 좋으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모여라 꿈동산처럼 세상이 뭐 좋은 곳이고 세상이 뭐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너무 나이브한 거죠. 세상은 참 요지경이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은 고민을 해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덜 지옥으로 만들 수 있을까? 뭐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너무 나이브하지만 어떤 지옥이 그래도 그나마 덜 견딜만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군대 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대라는 곳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사회보다 훨씬 더 힘들죠. 군대에 이렇게 가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정해진 밥을 먹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고 그죠? 모든 것을 다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대 생활이 힘들지만 다 똑같이 힘들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군대 생활을 쉽지 않게 했는데 제가 나중에 말년에 저는 장교였는데 말년에 이렇게 군대에서 보내주는 이렇게 그 견학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부대에서 이렇게 온 저와 같이 이렇게 중위로 제대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뽑힌 분들이 같이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여행을 다녔어요. 뭐 안보 여행인데 뭐 강화도도 가고 뭐 휴전선도 가고 이런 여행을 가는데 거기서 다른 동기들이 지난 3년 동안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했던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제가 했어요. 참 저보다 훨씬 더 그 객관적인 조건 자체가 훨씬 더 어려운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뭐 더 힘든 사람도 있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게 헛나갔지만 뭐 군대 생활에서 가장 힘든 거는 뭐 그 환경적인 것들도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공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사이트라 그래가지고 이 민간인 하나도 없는데 군인들만 생활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뭐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막 그 3일을 이렇게 한 단위로 해가지고 돌아가고 올라이트 하고 그리고 다시 그 시작되고 뭐 이렇게 하는 생활들을 하는 분들은 어렵죠. 그 생활 자체가. 근데 그런 군대에 계신 분들은 또 의외로 이렇게 끈끈하게 자기네들끼리 챙겨주고 이렇게 또 전우회가 있어요. 뭐 군대에서는 전우회라고 하니까 동료회가 있는데 저는 그런 데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그 사람들이 팍팍하고 굉장히 그 힘들고 그다음에 상관도 되게 그 좀 정신적으로 조금 좀 불안한 분 뭐 이런 분들을 모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굉장히 그 힘들었는데 종류가 다르죠. 근데 어쨌건 그 환경적으로 힘든 것보다 오히려 그 이상한 상관을 만난다거나 뭐 이러면 굉장히 군대 생활 힘듭니다. 아마 남성들은 다 동의를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라는 말로 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이 부족한 지혜와 지성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탐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 그렇다고 완전해지진 않죠. 뭐 쉬워지지도 않고 경쟁은 늘 있는 거고 뭐 세상이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재밌게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현실의 오징어 게임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이지 진짜 오징어 게임 같은 현실에 있는 분들은 오징어 게임이 재밌지 않을걸요. 그건 제가 진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군대에 이 쏘이 때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당시 비디오를 빌려보잖아요. 비디오를 빌려보면 제가 그냥 더맨더 뭐 이런 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빌려보니까 제 동기인가 제 선배인가가 저보고 이렇게 약간 경멸하는 듯이 오소희 너는 뭐 영화 보는 취향이 그래 너는 왜 이렇게 그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단순한 걸 좋아해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너는 좋은 부서에서 갑질할 수 있는 부서에서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좋은 상관 만나가지고 하지만 나는 매일 하루가 전쟁 같은데 내가 영화 보면서까지 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렇게 대답은 안 했고 그냥 웃고 말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오징어 게임에 나오시는 분들처럼 막 그 달고나 하나를 뽑기 위해서 진짜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영화가 재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추석 때 송편 먹으면서 보면서 막 공감하고 있던 건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분들보다는 그 영화에서 이렇게 만든 분보다는 지금 나은
상황에 있다는 거고, 낫다라는 건 선택권이 있다는 거거든요.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묘하게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인식론 하면서 이제 세계관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진짜 바뀌어요. 예, 진짜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영감님 같은 말이 돼버려서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인문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문학이 이렇게 세계관, 세상을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은 오징어 게임으로서 즐기고, 재밌는 요소들이 많고, 이게 굉장히 어두운 소재를 가지고 굉장히 웃긴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감동도 있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걸 너무 과하게 해석해가지고 세상이 온갖 철학을 다 들이대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인문사회학이라는 게 그렇게 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어쨌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비인격적 시스템도 좀 더 나은 지옥을 만들려고 처절하게 고민했던 그런 우리 선배들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하고 한 대화를 이제 플라톤이 기록을 하잖아요. 대화인가 편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기게스의 반지라는 게 나옵니다. 기게스의 반지가 뭐냐면, 그 당시 아마 그런 전설이 있었나 봐요. 하나 에피소드인데, 기게스라는 목동이, 여러분 우주인이 있잖아요. 우주선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인정했잖아요. 그죠? 미확인 비행물체가 미 해군에도 파일럿이 있잖아. 미 해군의 파일럿들이 찍은 영상인데, 이렇게 도저히 인간이 만든 그런, 거라고는 볼 수 없는 이렇게 비행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있습니다. 저는 음모론을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인정해야 되겠죠.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구 가운데서, 올라왔든지, 달의 뒷면에서 왔는지, 아니면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있습니다. 예. 그때도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번개가 빵 치면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추락을 하니까 목동이 가서 봤더니 그 우주인은 죽어 있고 그 우주인의 손가락에 반지가 하나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그 반지를 빼서 자기 손가락에 꼈더니 자기가 자기는 못 느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꼈더니 투명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기게스의 목동이 왕궁에 찾아가서 왕비를 겁탈하고, 그래서 겁탈당한 왕비를 협박해서 한통속이 돼서 이제 왕을 살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한테 하고 나서 물어봐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같으면 이 반지를 어디에 쓰겠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게스의 반지를 모티브로 한 영화가 이제, 공전에, 지금, 오징어 게임 같은 수준의, 만큼의 공전의 히트를 치죠. 그게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래서 그 반지의 제왕의 원 저작자인 톨킨은 그 메시지를 담았던 거죠. 그 반지의 제왕. 그래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게 이제 서구 역사에는 어떤 그런, 섭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게, 역사라는 게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연속인 것 같지만, 이게 장대한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대한 흐름이 바로 반지의 제왕의 인트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반지가 있는데, 절대 반지가 있는데, 절대 반지는 이제 절대 권력을 상징하죠.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데, 그게 여러 종족들이 이제 절대 악에 대항해서 싸우죠. 싸워서 그 절대 반지를 손에 넣고 이걸 이제 이건 너무나 이게 저주스러운 물건이니까 이걸 용암에 넣어서 이제 분해하려고 하는데 인간종의 왕이 자기 손가락에 끼죠. 자기 손가락에 끼면서 이 사람 자체가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영화에는 이게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그 영화의 이제 원작 소설에 보면 이제 이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손에 꼈을 때는 이 인간종의 왕이 자기가 이걸 선용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난 이거를 선용할 수 있다. 이 권력을 나는 좋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게 되죠. 절대 권력은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 이제 프로도 이렇게 여러 스토리가 있는데 프로도의 삼촌한테 갔다가 이제 프로도한테 가죠. 그래서 프로도의 삼촌한테 갔던 내용을 반지의 제왕 말고
다른 편에서 다른 책이 있어요. 그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 난쟁이 나오는 거, 난쟁이 종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 반지의 제왕보다 앞선 세대의 이야기죠. 그 책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굉장히 이게 연대기적인 이야기잖아요. 그게 장대한 스토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프로도한테까지 왔는데 프로도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죠. 능력이 없고 굉장히 겸손한 종족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종족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반지 원정대가 이제 그 반지를 그 용암에 넣어서 분해하려고 떠나면서 이제 겪는 이야기인데, 결국 프로도도 마지막에 용암에서 녹일 때는 그 유혹, 그 반지가 주는 그 절대적인 유혹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반지에 미친 애 있잖아요. 반지를 가져가지고 나중에 미친 그 골룸인가? 그 골룸이 이렇게 확 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떨어져서 골룸하고 같이 그 반지가 분해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 반지의 제왕의 저자인 이 토키는 그 원래 전공이 그리스 힐합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를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소크라테스가 그 했던 대화를 당연히 알고 있죠.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기게스의 반지에서 그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투명인간이 되는 망토가 있으면, 특히 남자분들 투명인간이 되는 망토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좋은 일에 쓰실 거예요? 제가 어떤 일에 어떤 상상이 돼서 그걸 딱 가지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한테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도 아무 생각해도 이게 좋은 일에 쓰게 되지 않을 것 같다. 결국은 남용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 반지의 제왕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삼국지예요, 삼국지. 삼국지하고 반지의 제왕하고 이렇게 약간 대척점에 있는 그 서양과 동양 뭐 이런 약간 식상한 도식도 있지만,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뇌 구조를 설명해 주는 가장 외국인들한테 권할 때 한국인들의 사고 체계를 설명하기에 익숙하지기 위해서 가장 일과될 책이 뭐냐 그러면 저는 삼국지를 권하거든요. 예, 외국인 친구한테 이렇게 권했어요. 그 뭐 삼국지가 왜 한국, 일본, 동양, 중국에 당향을 미치는데, 특히 저는 한국인들의 남성들한테는 이 삼국지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다들 삼국지를 이렇게 열심히 읽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삼국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그 서양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낯설지만 우리한테 되게 익숙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담겨 있죠. 어쨌건 여러분들 삼국지가 세 나라 이야기잖아요. 그 조조의 위나라하고, 그 다음에 송건의 그 오나라하고, 그 다음에 유비의 총나라인데, 여러분들 이 세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이 세 나라의 그 세금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이 세 나라의 그 뭐라 그럴까, 병역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죠? 왜 몰라? 왜 모르냐 하면 관심이 없어. 다 있어요. 그게 다 있는데, 원래 정사 삼국지에서도 그걸 중요시 안 다루는 것 같고, 그 나관중의 삼국지에는 뭐 거의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중요한 건 뭐죠? 유비가 한 나라의 그 정통성을 받은 거잖아요. 유비가. 그리고 조조는 교활한 군주죠. 그리고 뭐 송건은 뭐 그렇고 지방의 맹호고, 사람이 배포가 작고, 그러나 이제 주변에 이제 워낙에 충성스러운 가문들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고, 유비 삼형제는 막 떠돌이였고, 막 그 인간의, 그래서 거기도 그 삼국지도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 번 읽었고, 부분적으로도 여러 번 읽었고, 뭐 여러 소설가들이 또 도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설가들마다의 그 접근하는 방식이 또 달라서 재밌어서 또 읽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부분 우리가 뭐 에피소드를 많이 알죠. 근데 삼국지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죠. 우리는 좋은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좋은 나라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잡으면 폭망하는 거고, 이런 게 우리들의 어떤 관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살짝 거기에 있는 그런 비극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지하는 유비는 결국은 지고, 그리고 그 조조의 위나라가 뭐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지만 어쨌건 이기죠. 그런 거에 대한 비극성. 우리의 현재 이렇게 과거부터 이렇게 흘러온 역사를 우리가 정통성 있게 바라보지 않고 늘 대안적인 역사. 그랬었더라면이라는 그거에 오히려 우리가 정통성을 두는 어떤 우리들의 이런 역사관도 거기에 살짝 있죠. 예. 약간 실패한 역사죠. 어떤
삼국지를 통해서도 그런 게 있다. 아무튼 반지의 제왕에서는 누가 그 반지를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반지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절대 권력을 봉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로부터 이제 돌킨까지 내려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딱 쉽게 말해서 권력 자체가 악하지, 예,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 삼국지에서는 권력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거나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이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도나 시스템이 문제라면 만약에 총나라, 위나라, 오나라가 어떻게 달랐고 백성들한테 총나라의 제갈공명이 그렇게 북벌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사천지방이라는 게 지금도 되게 풍요로운 곳이에요. 거가 이렇게 우리나라 훨씬 크잖아요, 그죠? 평지고, 예, 사방이 이렇게 막혀 있고, 그래서 또 양자강에 이게 상류이고, 뭐 하여튼 자원이 되게 풍부하고, 실제로 모태똥이 맨 마지막으로 끝까지 이렇게 정복하지 못했던 것도 사천 지역이고, 지금도 독립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해서 중원에서 온 세력이잖아요. 유비 일파가.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배층을 하면서 이 사천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북벌에 관심이 없어. 이게 한나라의 정통성을 했을 때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근데 고회를 짜가지고 계속 북벌을 한 번 할 때마다 오지를 넘을 때마다 그냥 행군하는 게 아니라 다 벽에다가 이렇게 다리 만들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2번인가 3번 했잖아요. 얼마나 고회를 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으니까 역사를 봤을 때는 제갈공명이 선한 군주인 것 같은데, 그 당시 여러분들 총나라가 그렇게 빨리 망한 거는 내부에서 그렇게 호응을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단지 이렇게 그냥 삼국지에서처럼 유비의 아들이 멍청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총나라 백성들이 굉장히 이렇게 지긋지긋했던 거죠. 이 유입된 이 엘리트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면 우리의 선악관념이 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정말처럼 삼국지도 소설인데 그냥 소설로 즐기면 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유비를 좋아한다거나 제갈공명을 좋아한다거나 조자룡을 좋아하는 걸 제가 바꾸라고 하는 건 아니고, 조조가 진짜 위대하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건 차이를 우리가 이제 느끼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유튜브 방송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대담을 하고 왔는데, 이제 나중에 영상 올라올 겁니다. 오늘 아닐 거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올라올 것 같은데요. 일단 재밌었어요. 근데 오늘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 너무 이게 무시된다. 그냥 기술로만 쭉 가서 자꾸 신기술로 가는 경향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아니다. 이게 탈중앙화라는 이런 철학을 딱 빼버리면 사실은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다. 블록체인이라는 게. 탈중앙화라는 걸 무시하면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다, 이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왔는데, 철학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께 오히려 아니니까 우리는 이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오히려 낯선 게 보면 이게 스며들어 있으면 이렇게 저력으로 되올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낯서니까. 그래서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이런 반지의 제왕을 보면 삼국지하고 이제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서구 역사에서 이렇게 기억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반지의 제왕하고 되게 유사한 사건이, 그게 이제 마그나 카르타예요. 대헌장. 1215년에 영국 존왕의 학정 때문에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존왕을 이제 내전을 통해 가지고 이기고, 존왕을 죽이질 않아요. 존왕한테 죽이지 않고 이제 사인하라고 하죠. 사인하라고 하면서 이제 귀족들 사이에서 합의했던 쭉 이렇게 조항에다가 합의하라고 하는데, 원래부터 있었던 관습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여튼 쉽게 말하면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이렇게 사인을 받아내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사건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내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반역자로 지면 귀족의 지위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다 가족들을 포함해서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들이 원래 그냥 그런 선진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자기네들 중에 누가 하나 왕이 되는 거죠.
이 왕을 없애고, 그죠? 뭐 사인을 받아, 사인을 받기는. 근데 이들은 깨달았다는 거야. 이게 이 존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존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이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누구를 저 자리에 갖다 앉혀도 비슷해질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반지의 제왕의 그 반지 원정대 같은 생각을 한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영화에서처럼 순수하냐? 그건 아니죠. 그 귀족들도 다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역사라는 건 우리 인간이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이게 명백한 하얀색과 명백한 검은색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감동스럽죠. 생각해보면. 그 마그나카르타 이후에 영국이 변했느냐? 아니에요. 존왕은 또 도망가서 또 다시 내전을 치르고, 그리고 그 마그나카르타는 있거나 없거나 또 유명무실해지고 몇백 년이 또 지나서 또 재발견되고 하면서 이렇게 역사라는 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오는 건데, 하여튼 우리의 기억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대원장에 담긴 그 사고 체계가 바로 뭐냐면, 법에 의한 지배잖아요. 그죠? 법에 의한 지배. 그래서 이런 서구의 이런 그 반지를, 절대 반지를 그 용암에 봉인해 하기 위한 그 여정이라고 본 거잖아요. 톨킨스는. 이거를 막스 베버는 그 비인격적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인격적 시스템. 그래서 절대 권력이라는 게 우리도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급 공무원이건 그렇지 않고 고급 공무원이건 여러분들이 대기업에서 일하건 중소기업에서 일하건 우리한테는 다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나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말하실 분도 있을 거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우리는 다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물건을 사러 가서 우리 갑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권한이죠, 일종의. 우리가 다 권한이 있는데 이 절대 반지가 의미하는 거는 이게 재량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량권. 재량권이라는 거는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본질이 바로 재량권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권력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출마하면서 내가 공약으로다가 총리부터 장관까지, 그 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중요한 멤버들, 그 다음에 검찰 라인, 다 발표를 미리 해요. 나를 뽑아주면 다 이 사람들을 이 자리에 앉히겠다. 그리고 내 임기 5년 동안 바꾸지 않겠다, 자르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약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당선이 됐고 국민들의 어떤 압력에 의해 가지고 그 말을 지켜야 돼. 그러면 이 대통령한테 권한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예. 분명히 그 임명을 해야 되고, 그 서명을 해야 되고, 사인을 해야 되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정해진 대로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요식행위죠. 대통령한테 인사권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내가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 있을 때 권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뭐 입시로 치면 우리가 뭐 내신이라든가 이런 논술로 시험을 쳐서 대학을 들어간다면 그 대학에 어떤 그런 권한이 있죠. 그 대학에서 어떤 심사할 때 권한이 있다거나 이렇게 있죠. 근데 수능을 치면 우리가 수능을 쳐서 대학에 간다면 그 대학에 어떤 권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능 문제를 내는 교육부에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교육부 장관이? 아마 그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그 재량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수능이라는 시스템이 가장 재량권이 없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제 수능 문제 출제위원들인데 그들을 감금시켜 버렸으니까 그들은 바깥에 어떤 누구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다음에 가족들 외에는 자기네들이 수능 출제위원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뭐 권한이 없죠. 예. 그런데 이제 권한이 분배돼서 작은 단위가 이제 권한을 나눠 가지고 평가가 이렇게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에 가까울수록 재량권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성숙하지 않으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정직한 책임자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아무튼, 네. 그래서 만약에 사회가 신뢰 수준이 낮고 불신이 만연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우리 선배 세대가 했던 것처럼 주관식 다 없애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사지선다, 오지선다를 쭉 해가지고 그 점수대로 딱 줄 세워가지고 보내는 것이 그나마 다른 걸 떠나서 그래도 이렇게 합의 가능한 공정성이겠죠. 왜냐? 재량권이 없잖아요. 재량권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수능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집에 교육부 장관이 산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 좀 잘 봐달라고 과일 사가지고 그 교육부 장관 사모님한테 드리고 이런 분들 없어요. 예. 뭐 그게 도덕적이건 도덕적이지 않건 다 떠나서 그럴 사람 없어요. 왜냐? 알거든. 권한이 저 사람한테 없다는 거를. 이름만 교육부 장관이지 수능 문제 뭘 출제하라고 어떤 거 어렵게 하고 쉽게 하라고 할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죠. 근데 만약에 그 해 수능에서 사회 문제의 답이 2개였는데 그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 교육부 장관은 옷 벗어야 돼. 그래서 수능 문제를 어떤 과목을 어렵게 낸다거나 무슨 단원에서 낸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권한은 없는데 책임은 져야 돼. 비례하지 않죠. 잘못되면 책임은 져야 돼. 네. 그래서 현대사회를 여러분들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치더라도 이 사회가 오징어 게임이라고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서바이벌 하고 싶으면 이 현대사회의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고 현대사회를 만든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들 개개인의 생각은 결국은 그들이 받은 교육에서 왔고 그들이 학파에서 왔고 어떤 공감대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현대사회를 만든 철학을 이해해야지 오징어 게임 설사 이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하나도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이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렸을 때서 이거는 뭐 열심히 뽑아야 돼. 그러면 뭐 중간밖에 못 하는 거죠. 거기서 그 주인공이 이렇게 그 뽑기에 그 뒷면을 핥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깨닫잖아요, 중간에. 그죠? 원래 우리 어렸을 때 다 알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칙이라고 하고 줄다리기에서도 요령이 있고.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 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 국가를 만든 게 결국은 이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철학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교양을 위해서 마그나 카르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고가 이런 세계관이 이런 걸 만드는구나 이렇게 보셔야죠. 비인격적 시스템은 이제 관료 제도로 설명할 때 탁월하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그 비인격적 난휴메니테리안 시스템이라는 게 그 비인간적이기도 한 거죠. 인간을 이렇게 물질로 봐요. 인간을 대체 가능하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대체 가능성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학교로 치면 이제 수학 선생님이 임신을 했어. 그래서 그 수학 선생님이 휴직을 하면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 안 들어오겠네요. 그 반 아이들은 그 수학 선생님이 맡았던 반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수학을 어차피 학원 가서 배우는 거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잘 됐다 자율학습? 아닙니다. 관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교가 대표적인 관료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관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다른 수학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다른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죠. 근데 이게 참 이게 당연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임신해서 이제 휴직을 한 선생님하고 그 선생님 대신 들어온 선생님하고 같아야 달라요. 우리는 이걸 다 다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다 다르죠. 당연히 다 다르죠. 사람이 다른데. 실력도 다를 거고, 그죠? 출신 대학도 다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나이가 다를 수도 있고,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관료 시스템 선생님을 같다고 간주합니다.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익숙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려니 하고. 억울하기도 하겠죠. 나 옛날 선생님이 더 좋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좋아하기도 하죠. 아싸! 이러기도 할 수 있겠죠. 어떤 학생은. 여러분들이 비인격적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다른 동사무소로 이렇게 가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서류를 못 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은행에 직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돈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격적인 시스템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덕스럽잖아요.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재량권이기 때문에 인간은 재량권이 있으면 악용하거든요. 절대 반지를 악용하는 것처럼. 선용한다라고 할 때부터 악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성이 없어져요. 자기 나름대로 정의감이 또 다 있거든. 그런데 그 정의감이 본인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본인 생각인 거야. 그래서 비인격적 시스템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역의 그 동사무소에서 이제 직원한테 그 담당 직원한테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면은 뭐 노인한테
독거노인한테 돈을 주거나 쌀을 주도록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서류 갖고 오면 해야 되는데 쌀을 딱 들고 이제 쌀 날라주는데 트렁크 딱 여는데 차가 벤츠야. 벤츠 트렁크에다가 탁 실는 거지. 무늬만 독거노인인 거지 사실은 뭐 가진 게 많으세요? 자식 명의로다가 되어 있는 차도 굴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러 사람이 한다 그러면 판단하겠죠. 만약에 그 동사무소 직원한테 그런 판단을 준다면 이건 아니대 싶으면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속이겠죠, 그분을. 그래서 올 때만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온다거나 좀 더 극단적으로 가보면 이게 만약에 그냥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분에게 좀 더 큰 권한이 있는 문제라면 이제 거기서 이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코지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정부 돈이니까 써야 되는 예산이니까 너 좋고 나 좋고 뭐 이런 합의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재량권을 쓰게 되겠죠. 재량권을 남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시스템은 재량권이 없는 시스템이다. 휴먼 에러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런 중앙화된 시스템이 그나마 견딜만한 시스템이다라는 걸 이제 인류가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화된 시스템은 거래 비용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 견딜만한 중앙화된 시스템은 사람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거. 사람에게 재량권이 없는 거. 절대 반지가 봉인되어 있는 거. 그래서 촘촘하고 막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관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제가 제 업무에서는 실무자였단 말이죠. 근데 제 업무가 나중에 이제 또 깊이 들어가면 할 수 있지만 이게 공군의 명예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참 다양한 경험을 했네요. 대한민국 공군의 명예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유튜버 그래서 대한민국 공군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내가 안 그러면 내가 실토한다 이씨. 난 민간이니까 헌병대가 오진 않겠지. 어쨌건. 네. 그러니까 명예가 나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업무를 했는데 사실 이제 중2 때 제가 이제 굉장히 큰 권한을 가졌어요. 근데 큰 권한을 가졌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서양 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본능적으로 이제 제가 하는 업무를 제가 투명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컴퓨터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처리를 하니까는 저한테서 권한이 없어졌어요. 제일 아쉬운 사람이 나야. 나한테 권한이 없어졌어. 근데 나한테 권한이 없어졌는데 뭐가 좋냐면 내 위의 상관을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압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권한이 없다는 걸 아니까 쟤를 조인트 까봐야 나올 게 없다는 걸 아니까 이제 나한테 이렇게 전화 받아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처리하라라고 하는 그런 거 없어졌어요. 예. 이제 투명하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재량권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제 재량권만 없앤 것이 아니라 제 위에서 저한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분들의 재량권도 없애버린 거죠. 근데 이 공군 시스템이 이게 미국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선진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 자체는. 근데 한국인들이 이걸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적으로 운영하지만 제가 말단 실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권한이 막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시행령 공군에서는 이제 매뉴얼북이라고도 하는데 그 매뉴얼북이 이제 그게 위에 올라가서 이제 참모총장님 승인을 받으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인데 제 업무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법이 그냥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운영하면서 이게 합리적이라면. 무슨 얘기냐?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나중에 감사 나와가지고 이제 공군 감사실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저를 놓고 이제 3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저에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저에게 이제 비리를 캐내려고 했는데 제가 만든 업무 매뉴얼대로 제가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저를 털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 제가 꿈쩍 못하니까, 제가 꿈쩍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저보다 높고, 저에 대해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지. 너무 화딱지 나는 거지. 화딱지 났을 거예요, 아마. 예, 정말 화딱지가 났을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직업군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승진 안 할 거거든요. 난 승진하기 싫어. 나는 제대할 건데. 말 안 들어버리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내 업무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해버리는데, 그것까지는 또 안 되는 거야.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탄핵이라는 형태가 있으니까, 인사권을 발휘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복잡하잖아. 그거는 또 올라가서 막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저한테서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특별한 하자가 없어.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나한테 있는 권한에서 내가 원칙대로 나는 원칙대로 한 건데, 윗분이 보기에는 이제,
그 내 맘대로 한 걸로 보이는 거죠. 어쨌건 이제 의견 차이가 있는데 어쨌건 내가 버티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감사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저를 괴롭힐 수는 있었는데 그래도 뭐 내가 배째, 이거 배째라고 하잖아요. 근데 배째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관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권한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이제 인간관계나 내가 승진에 욕심이 있으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군대만 그렇습니다. 기업 안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갈등 국면이 다 쓸 텐데, 어쨌건, 곳곳에 있는 재량권을 없애는 것이, 그나마 견딜 만한 중앙화된 시스템이다. 관료제도다. 그래서, 난휴메니테리안 시스템이라는 건 관료제도의 비인간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아니라, 관료제도에 대한 극찬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왕이 바뀌어도 그 나라가 만든 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나라의 그 일체성이 쭉 유지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상인 거죠. 그러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러나, 이건 이상이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이건 이상입니다. 이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재량권이 있고, 그래서 곳곳에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휴먼 에러가 계속 생기는 거죠. 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뭐, 아무리 규정을 촘촘하게 만들어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엄청 영리하기 때문에, 피해갈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곧 제대를 앞두고나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거지, 승진을 할 생각을 한다면,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제도를 남용하거나 제도에 구멍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들이. 어쨌건, 그래서 반지는 계속 있습니다, 반지는. 반지는 세상에 곳곳에 있었고, 근데 그 반지들이 불쌍한 사람들한테 유연하게 도와주고, 이렇게 선용해서 쓰이는 것보다는 그 반지들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죠. 그 반지들이 막 아우성되는 그 반지들이 세상을 진짜로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징어 게임 오늘 얘기도 하고 그랬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 드라마로 해야지 우리의 세계관을 좀 정교해야 된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부르면 오케이, 지옥, 뭐 세상 지옥이야. 2편인가가 지옥인데 그게 세상이더라고. 그거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근데 세상의 약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문화 상품을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그들이 여러분은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우리가 오징어 게임의 설계자들을 보는 관점에서 이 문화, 세상의 약자들의 편에서는 이 문화마저도 설계라고 이해를 해야지, 디자인이라고 이해를 해야지, 그죠? 안 그러면 우리의 세계관이 너무 이렇게 단순 유치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견딜만한 지옥이 되려면 반지들이 많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지들이 많이 없어지면은 견딜만한 지옥이 되는데, 온갖 곳에 다 반지들 투성이면, 여러분들 군대 내무반 같이 되는 겁니다. 내무반이 왜 문제예요? 원래 규정대로 하면 군대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규정에는 다 잘 되어 있어요. 일병, 이병이 살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반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재량권들이 병장한테 막 주어지거든. 그래서 학생들한테 잘못된 교육을 하는 게 옛날이 좋았다. 그럼 부족장이 지배하는 시대가 좋은 것 같아요?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고? 일단 못 먹고 수명 짧고 병 걸리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진짜 그게 좋아? 그 사람한테 밉보이면 완전히 매장되거나 아니면 쫓겨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좋아요? 예. 그게 아이들이 내무반 견디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게 장교는 일이 힘들고 외근을 하니까 개인 생활은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병들은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케이스를 빼놓고는. 원래 군대라는 시스템이 병들한테는 이렇게 힘들거나 너무 머리 많이 쓰는 걸 안 시키고 단순한 걸 시키고 이런 게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무 생활이 너무 힘든 거죠. 밤에 그게 참 힘들죠. 왜 그러겠어요? 곳곳에 부족장들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침팬치라고 고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조금 소규모 만들어 놓으면 소규모의 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는 제도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통하고 거기는 온갖 인격들이 재량권을 갖고 아우성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큰 규모의 사회에서 인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숨쉴 만한 지옥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